네, 시간이 되어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은평성모병 신경외과 조교수 은진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희 뇌졸중 건강광자 다들 많이 참여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예전에도 그랬듯이 맨 마지막에 경품 추첨이 있을 예정이라서 이제 받으신 번호 잘 가지고 계시다가 마지막까지 재밌게 들어주시다가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우선 인사말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병원장님이신 배시연 병원장님께서 자리해 주셨고요. 박수로 한번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은평손모병원장 배시연입니다. 오늘 뇌졸중 건강강좌는 여기 계신 환자분 또 보호자도 오셨고 또 지역 주민들도 오셨습니다. 그 뇌졸중의 올바른 정보, 예방, 관리, 치료에 관한 유익한 내용을 나누고자 오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강좌는 저희 은평성모병원 뇌졸중센터장 신경과 박종호 교수님을 비롯해서 혈관질환 전문 분야의 은진 교수님 신경외과, 신장내과, 내분비, 그리고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그리고 영상과, 영양과, 그리고 의료사회복지사까지 은평성모병원 최고의 의료진이 한마음으로 준비한 드림팀 강의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뇌졸중을 예방하고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참석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유익하고 뜻깊은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셔서 이렇게 추운 날씨에 또 이런 뇌졸중 환자가 또 급증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강의 잘 들으시고 예방, 관리, 치료까지 여러분께 도움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저희 뇌졸중 센터장님이신 신경과 박종호 교수님께서 개회사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은평성모병원 뇌졸중 센터장을 맡고 있는 박종호로 합니다. 일단 먼저 귀한 시간을 내서 같이 자리를 함께 해주신 청중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뇌졸중은 한 번쯤 생길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하고도 중요한 질환입니다. 이 때문에 이 뇌졸중은 생기고 나서 치료하는 것보다도 미리 예방과 관리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렇게 조기에 관리를 잘 하면은, 대처를 잘 하면은 다시 이전의 건강한 삶을 찾을 수 있긴 하지만 여전히 아직까지도 조기 증상과 대처법을 모르는 분들이 여전히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뇌졸중센터에서는 이런 뇌졸중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전달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공유해서 지역사회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그런 목적으로 올해도 뇌졸중 건강 강좌를 마련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좌에서는 첫 번째 일부에서는 뇌졸중의 진실과 잘못된 오해, 이건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동맥 질환, 뇌졸중의 대표적인 위험 인자인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런 조절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고 2부에서는 뇌졸중 재활의 전략, 그리고 실제 질문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관심을 가지고 있는 비만 치료가 정말 유용한지, 그리고 안전한지, 그리고 뇌졸중의 예방에서 어떤 것을 먹어야 되는가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뇌졸중 환자를 위한 혜택이 어떤 건지, 여기에 대한 그 정보를 통해서 다양하고 유익한 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꾸며보았습니다. 오늘 이 강좌가 여러분들의 뇌 건강을 지키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더 나아가 여러분과 가족의 삶과 질을 높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질의응답은 모든 강의가 끝나면 한꺼번에 받는 걸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는 이제 뇌졸중의 흔한 착각과 진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보시면은 그 뇌졸중이란 말 보시면 또 정의를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보면 한자에 보면 뇌에다가 졸중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 뇌라는 거는 그 한자가 뇌란 말이고, 졸중,
이 졸자가 졸업할 졸자지만 이게 갑자기란 말도 있습니다. 갑자기. 이 풍이라는 거는, 중이라는 거는 중풍의 중인데, 그래서 뇌에 갑자기 또는 졸지에 중풍이 생긴다 그래서 뇌졸중이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통 이제 증상하게 되면 대부분 다 증상을 하기 때문에 증자로 끝난 경우가 많은데 뇌졸중은 뇌졸증이 아니라 뇌졸중입니다. 때문에 이런 걸 혼돈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뇌졸중이라는 말을 알게 되는데 근데 또 뇌경색이라는 말도 굉장히 또 혼란스럽게 됩니다. 뇌졸중이 뭐지 하고 헷갈리게 되는데 이러한 뇌졸중은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혈관이 막혀 생기는 뇌경색, 하나는 혈관이 터져서 생기는 뇌출혈. 이런 뇌경색과 뇌출혈을 모두 총칭해서 쓴 말이 뇌졸중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럼 뇌경색과 뇌출혈 중에서 어떤 게 제일 많느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80% 정도가 더 뇌경색이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뇌경색 말을 많이 쓴 이유가 바로 뇌경색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보게 되면은 그 외에 어떤 그 나머지는 뇌출혈과 지지막하 출혈이 있는데 이런 뇌내출혈은 뇌 안쪽에 터져 생긴 경우고 지지막하 출혈은 뇌 바깥쪽에 터진 경우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가 점점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게 되면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당연히 뇌졸중의 유병률은 점점점 이렇게 해를 거듭하면서 늘어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거기다가 이제 그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그리고 이제 흡연 이런 것들이 많아지게 되고요. 이렇게 이건 그때 대표적인 뇌졸중 위험인자들인데 이런 것들이 많아지게 되면 뇌졸중 위험도 올라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우리나라의 뇌졸중 환자의 한 3분의 2 정도는 남자들이 많고요. 발생 시기는 남자와 여자보다 더 빠릅니다. 남자는 66세, 여자는 73세 정도에 생기게 하고요. 특히 이제 고령 85세 이상 환자들이 10년 전에 비해서 굉장히 2배 이상 늘어났는데 이때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뇌졸중 발생 위험에 기여를 하게 되는 거고 특히 최고령 환자에서 뇌졸중의 가장 큰 위험자는 심방세동입니다. 심방세동이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 심방세동에 의한 뇌졸중은 굉장히 한 번 오면 굉장히 타격이 크게 되고 사망률도 높게 되고 살아난다 하더라도 후유증이 많이 남는 병이기 때문에 심방세동은 굉장히 중요한 병입니다. 뇌졸중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죠. 일반적으로는 3.5시간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병원에 오고 나서 중요한 치료 들어가기까지는 보통 통상적으로 1시간 정도를 잡기 때문에 일단은 적어도 늦어도 3.5시간 내에 와야 됩니다. 이 골든타임이 왜 3.5시간 되냐면은 뇌졸중이 왔을 때 최소한의 어떤 기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임계점 시간이 3.5시간이라는 겁니다. 그 시간이 넘게 돼서 치료하게 되면은 회복력이 낮기 때문에 3.5시간을 정하게 된 건데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걸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3.5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에 다 된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내가 증상이 생겼는데 한쪽 마비가 생겼는데 30분밖에 안 됐어요. 근데 골든타임 3.5시간이니까 3시간이 더 남았네. 그 생각하면 절대 큰일 납니다. 같은 골든타임이라 하더라도 이게 일찍 오냐 늦게 오냐에 따라서 치료해야 될 예우는 굉장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 시간을 내서 늦장 부리지 마시고 일단 의심되면은 반드시 병원에 빨리 와야 됩니다. 설사 병원에 와서 일단 간별진단 받아서 이상이 없으면은 그건 다행인 거지 그걸 창피하게 여기지 마시고 일단은 조금더 의심되면은 병원에 빨리 오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된 거고요. 뇌는 한 번 죽으면 재생이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여기서 이제 계산한 게 있는데 일단 1초가 지나면은 뇌세포는 32,000개가 죽습니다. 그러면은 한 9시간 정도가 수명이 단축되게 되는 거고요. 1분 정도 지속하게 되면 뇌세포는 190만 개가 죽게 됩니다. 그러면은 한 3주 정도의 시간이 뇌 수명이 단축되게 되는 거고요. 1시간이 경과하게 되면은 1억 2천만이 죽게 됩니다.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뇌는 한 3, 4년 정도 더 늙어버리게 됩니다. 때문에 여기서 그 그림에서 보시면은 10분일 때는 이 빨간 게 이제 뇌가 죽은 건데 이 노란 거는 이건 빨리 일단 혈류를 개통시키면 살아날 수 있는 간당간당한 뇌세포를 말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시간을 지나면서 이제 지체해서 치료를 못 받게 되면 이 노란색 면적이 다 빨갛게 돼서 다 죽게 돼버립니다. 죽게 돼버리면 그때는 재생이 불가능한 겁니다. 보통 뼈가 부러지거나 살이 까지고 다치면 찢어지면 아물 수 있긴 하지만요. 뇌는 한번 죽게 되면 재생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시간을 다투는 게 중요한 응급이기 때문에 시간은 금이다라는 것처럼 시간은 뇌입니다.
아쉽게도 이 골든타임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3.5시간 내 방문한 사람들은 한 10명 중에 2~3명, 한 4분의 1밖에 되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전체 환자의 70% 이상이 여전히 골든타임 놓치고 이거는 아무리 홍보를 하더라도 일단 10년째 이렇게 그 3.5시간 내 방문환율이 늘어나야 되는데 여전히 이거는 답보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여전히 더 많은 꾸준한 홍보 교육이 필요하게 되고요. 그래도 불구하고 그 외에도 24시간 내 방문 환자도 여전히 3분의 1밖에 되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일단 적어도 여러 가지 뇌혈증을 의심하는 증상들 제일 많지만은 여기서 패스트란 말은 가장 흔한 증상만 추려서 일단 정리한 겁니다. 패스트에서 F는 페이스, 얼굴이란 뜻인데 일단 의심되면 일단 얼굴을 봐서 얼굴이 일그러져 있는지 비대칭인지 한번 보셔야 되고 그리고 A는 암, 팔이란 뜻입니다. 양쪽 팔을 이렇게 들어서 한쪽 손이 이렇게 쭉 떨어진 건 아닌지 대놓고 떨어진다 이거는 뭐 의심이 여지없긴 하지만은 약간 슬근슬근 떨어진다 그러면 이거는 의심해봐야 됩니다. 또 하나는 본인이 한번 말을 해보십시오. 마치 술 취한 것처럼 말이 좀 어눌해진다든지 그러면은 일단은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일단 이런 것들이 의심되게 되면은 증상이 언제 시작됐는지 발병 시간을 정확히 아시고 그런 걸 알아야만 병원 갈 때 상당히 의료진한테 도움이 됩니다. 발생 시간을 알고 그다음에 119로 전화하십시오. 119로 전화해서 가시면 됩니다. 뭐 자가용이라든지 어떤 대중교통, 뭐 택시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가 워낙 교통이 안 좋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의존하지 마시고 일단은 119 구성은 굉장히 잘 됐기 때문에 아무리 집과 병원이 가깝다 하더라도 일단 119 불러서 가는 거는 절대로 잊어먹지 마시고 더 중요한 거는 특히 이제 주말이나 휴일 공휴일 같은 때 보면 병원이 쉬는 줄 알고 그냥 기다렸던 분들이 많아요. 그 절대 안심 안 되고 응급실은 항상 24시간 상시 개방되기 때문에 원래 뇌졸중은 응급실로 가는 병입니다. 근데 이걸 외래로 기다렸다 가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거는 응급실로 가는 시간 다툼 병이기 때문에 반드시 응급실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 뇌졸중의 증상은 모든 증상들이 다양하지만 일단 중요한 거는 갑작입니다. 갑자기. 그래서 갑자기 한쪽 손발에 힘이 빠진다든지 말이 어눌해진다든지 말이 안 나온다든지 그리고 이제 힘은 괜찮은데 저린 증상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저린 증상은 가장 흔한 건 이제 손이 가장 많이 잘 생기고요. 그 다음에 입가도 일단 한쪽이 같은 증상이 있는 쪽 동측인 거지 뭐 얼굴 전체라든지 입가 전체가 저린 거는 약간 좀 틀리는데 어쨌든 한쪽으로 동측 방향으로 팔과 입가 쪽에 이런 뭐 남이살 같다든지 저린다든지 이런 증상이 생기면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나머지는 일단 눈이 안 보이는 뇌졸중이 있을 수 있는데 보는 건 눈이긴 하지만은 눈은 일단 보는 걸 인식하는 하나의 그 수단일 뿐이지 실제로 보는 거는 뇌입니다. 보는 정보를 인식하는 게 뇌인데 이런 뇌에 가는 시각 중추가 잘못되게 되면 이건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쪽 보게 되면 왼쪽이 까맣죠. 왼쪽 사이드가 안 보입니다. 왼쪽 사이드 안 보이고 또 하나는 오른쪽 사이드가 안 보인다든지 이런 반칙의 시야장애를 볼 때 생각할 수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일단 한쪽 눈이죠. 한쪽 눈이 이렇게 일부가 안 보인다든지 전체가 이렇게 커튼 들이듯이 일단 점점 이렇게 꺼멓게 돼버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면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눈으로 가는 이 동맥이 막힌 경우인데 이 눈으로 가는 동맥은 뇌에서 올라가는 경동맥에서 나오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어지럼증 그리고 토한다든지 몸의 균형을 못 잡는다든지 이런 어지러움 증상도 굉장히 많이 느끼는 증상 중에 하나죠. 이 어지럼증 굉장히 원인들이 워낙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걸 다 구별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일단은 갑자기 생긴 어지러움이면 일단은 병원에 와도 적어도 손해는 보지 않겠다 하는 증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눈이 두 개로 보이는 뇌졸중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 눈을 다 볼 때 두 개로 보이는 경우는 특히 이제 그런 뇌 쪽의 가능성이 높지만은 한쪽 눈을 갈 때만 두 개로 보인다. 그거는 안과적인 문제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쪽 눈만 가려서 볼 때랑 양쪽 눈을 볼 때랑 그때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감별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두통, 아까도 나중에 말씀드렸지만 뇌졸중의 두통의 특징은 내가 태어난 이래 가장 심한 두통이다. 정말 못 견딜 수 있는 생애 심한 정말 고통스러운 두통이다 생각할 정도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진짜 뇌졸중인데 잘못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쪽 힘이 빠졌다. 이건 명백한 뇌졸중 증상인데 그걸 왜 늦게 하냐 물어보면 그냥 피곤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너무 일을 많이 해서 기운이 없는 걸 줄 알았어요. 이렇게 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절대 이런 증상, 피로 증상은 한쪽으로 절대 오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는 다리에 기운이 없다. 근데 보통 이제 보면 한쪽 증상에 힘이 없는데 이걸 그냥 마치 양쪽 다리 힘이 없는 것처럼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일단은 그 뇌졸중을 놓칠 수 있는 그런 증상에 대해서 일단 논문이 발표된 게 있는데,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증상을 호소한 경우는 고령일수록, 그리고 남자보다 여자일수록 이런 표현을 잘 한다고 그럽니다. 어쨌든 기운이 없는 증상도 갑자기 생기면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어지럼이 심하면 토합니다. 우리가 이제 보면은 그런 빙글빙글 도는 그런 그 원판 같은 그런 놀이기구 타면 굉장히 어지러울 때면 미식거리잖아요. 그런 거 연상하시면 되거든요. 어지럼이 심하면 때 구토를 하는데, 일단 그 구토 증상 가지고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그 구토 증상을 가지고 마치 체한 것처럼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모르고 소화기내과 와서 내시경 검사한다든지 그런 좀 잘못된 걸로 해서 시간을 지체된 경우가 있는데, 아니면 토하지 않더라도 어지러우면 그냥 이석증을 알고 그냥 건너뛴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이런 어지럼도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소에 말 잘하다거나 갑자기 말을 못하거나 말이 좀 어눌해요. 네, 그런 경우라면 일단 보면은 마치 말은 그래도 하는데 말을 못 알아듣는다든지 아니면 말을 못 한다든지 갑자기 이런 게 생긴다 그러면 마치 그냥 치매 생겼나 생각할 수 있는데, 치매도 여러 가지 원인이긴 하겠지만 갑자기 생긴 치매도 뇌졸중 때문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언어장을 볼 수 있는 뇌졸중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라면 절대로 한번 시간 끌지 말고 일단 병원에 와서 확인을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잘 모르면 일단은 어느 날 갑자기 생겼다 그러면 일단은 뇌졸중이 생긴다 그러면 적어도 손해보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잘못된 그런 잘못 알려진 사실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통 이제 보면 신경과에 보면 두통으로 온 경우가 많은데 왜 왔냐 물어보면 다 진통제 받으러 온 것보다도 뇌졸중 아닌가 걱정돼서 왔다고, 그런 동기 때문에 오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일단 이런 경우는 두통이라면 뇌졸중 의심해야 된다. 이거는 사실 좀 잘못된 거고요. 실제로 보면 뇌졸중은 두통이 없인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근데 두통이 동반된 뇌졸중이 있긴 한데, 그런 두통의 특징은 굉장히 갑자기 생기고 갑자기 극심한 통증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지주막하 치료이죠. 이런 경우라면 지금까지 여러 번 두통을 겪었지만은 한 번도 겪지 못한 심한 두통이라면 한번 이건 무조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두통이 서서히 발생했고 항상 늘 아침에 자고 나면 괜찮은데 저녁 때는 더 아프더라, 스트레스 받으면 더 아프더라, 이렇게 이런 두통이라 그러면 이런 경우는 긴장형 두통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뇌졸중의 가능성은 적다고 보셔도 틀리지 않겠습니다. 일단 증상이 한쪽 마비 증상 같은 게 생겼는데 나중에 또 괜찮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증상이 이렇게 수분 내지 아니면 몇십 분 만에 회복되는 것, 이런 경우도 있는데, 이제 이런 건 이제 일과성 화열 발작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일명 이제 미니 뇌졸중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증상은 증상이 좋아지면 되게 왔다 하더라도 응급실에서 그냥 증상 괜찮은데 왜 입원하느냐, 그냥 고주피고 가신 분들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그냥 놔두면은 향후에 뇌졸중이 발생할 수 있다는 굉장히 위험한 경고 증상입니다. 특히 이제 48시간 이내에 50%에서 완전한 뇌졸중이 올 수 있다는 경고 증상이기 때문에 절대로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증상이 좋아졌다 하더라도 병원에 꼭 가봐야 됩니다. 그리고 뇌졸중은 나이 드신 분들만 생긴다. 특히 젊은 사람들이 많이 생각할 수 있는 착각인데, 요즘은 젊은 층에서도 고혈압, 당뇨, 이런 고지혈증, 술, 담배 이런 것들을 위해서 뇌졸중, 이런 혈관이 이렇게 동맥경화성 변화를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때문에 이런 것들에 뇌졸중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 이제 점차적으로 고령 환자가 늘어나긴 하지만은 젊은 사람한테도 이렇게 혈관성 위험인자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뇌졸중 많이 생기는 추세긴 합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이런 고혈압, 당뇨가 아니더라도 오히려 젊은 사람한테 생긴 뇌졸중일수록 이런 발병 기전이 더 복잡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대상이 되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증상이 있으면은 꼭 병원에 오셔야 되고, 젊다는 이유로 절대로 묵과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찬바람 불면 뇌졸중 조심하라 이런 얘기 하는데, 뇌출혈 같은 경우는 이제 대개 이제 고혈압이 많기 때문에 추운 날씨 때 보면 이제 그런 거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긴 하겠지만은, 뇌경색 같은 경우는 계절 상관없이 발생합니다. 실제로 통계해 보게 되면 오히려 뇌경색 같은 경우는 겨울보다는 여름에 더 많이 생기는 경향이 있긴 합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여름 되면 날씨가 기온이 올라가게 되면 이런 좀 땀도 많이 흘리게 되면 이제 탈수가 생길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그 혈관상에 어떤 그런 그 구조적 변화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 뇌졸중이 잘 생길 수 있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뇌졸중에 대한 예방은 항상 겨울뿐만 아니라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시철 내내 조절 항상 대비를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흔히들 많이 물어보죠. 항상 보면 중요한 약들 다 아무리 강조했는데 막판에 오메가3 먹어도 됩니까? 이런 얘기를 많이 물어보시는데, 엄연한 팩트를 말씀드리자면은 오메가3는 사실 실제 대구의 연구를 통해서 분석을 해봤는데,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메가3에 대한 연구를 이용한 연구가 있긴 한데, 되게 이제 오메가3는 중성지방을 낮춰주고, LDL보다는 중성지방을 낮춰주고, 혈전 생성을 억제시키는 데 영향을 주긴 하지만은, 이런 거는 이제 전문의약품이죠. 처방전에 의한 약품이고, 그 다음에 고용량 같은 경우에서 일단 효과 입증된 거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파는, 이런 건강보호식품을 파는 그런 오메가3는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건강보호식품 같은 경우는 이런 오메가3가 사실 생성기름을 만든 경우인데, 이런 공정 과정에 있어서도 이런 전문의약품과 그런 건강보호식품하고 그런 공정 제조 과정이 서로 좀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퀄리티가 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 뭐 효심이라든지 어떤 진정한 마음으로 오메가3를 사서 선물을 드리긴 하지만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렇게 냉정히 말씀드리자면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뇌졸중과 거리한번 증상도 있죠. 정말 신경과에 좀 많이 오는 분들인데, 어떤 분들은 정말 진짜 와야 되는 건데 안 오는 분들이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너무 지나치게 과민해서 온 분들의 증상들인데, 머리가 저린다, 쥐가 난다, 콕 찌른다, 뻣뻣하다, 그냥 막 조인 듯하, 머리에서 열이 난다, 뜨겁다, 위로 솟구친다, 이런 증상들, 이런 것들은 되게 보면 되게 좀 잡스러운 증상이 경우가 많습니다. 되게 좀 컨디션이라든지 어떤 신경감이라든지, 그냥 이 두경부 쪽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근골격계에서 비롯된 그런 비특이적인 증상인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말씀드리지만 뇌졸중의 한 두통은 굉장히 망치라든지 둔기로 얻어맞은 것처럼 세상에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굉장히 심한 두통이기 때문에 이런 증상들은 상당히 뇌졸중 가능성은 떨어진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얼굴이라든지 눈가가 실룩거린다, 떨린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도 뇌졸중 증상 굉장히 거리가 떨어집니다. 뇌졸중 증상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또 마그네슘 부족하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드는데 마그네슘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침 흘린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죠. 단독적으로 침만 흘린 증상으로는 뇌졸중 절대 오지 않습니다. 정말 침을 흘린다면 얼굴이 마비가 된다면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얼굴도 다 멀쩡하고 발은 아주 멀쩡한데 이게 침만 단독적으로 흘린 경우는 굉장히 뇌졸중을 보기는 어렵습니다. 침을 흘린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되게 어떤 틀니를 한다든지 아니면 임플란트를 많이 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이 치아에 약간의 균열이 생길 수 있거든요. 치아가 어떤 댐 역할을 하는 건데, 이게 약간 중간에 어떤 그런 틈새가 생기게 되면 침을 밖으로 새어나오는 현상이 나타나서 이렇게 생기는 거지. 그런데 이걸 가지고 뇌졸중이 생긴다면 그건 좀 감정 낭비가 될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뇌졸중 증상 아까 말씀드렸지만 편측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오른쪽에도 왼쪽으로 한쪽으로 나타나는 경우인데, 전신이 기운이 없다, 양쪽에 손발에 힘이 없다, 이것도 좀 보면은 굉장히 특이성 떨어진 증상이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제 뇌졸중으로 좀 약간 유사 증상을 생각할 수 있는데, 한쪽 팔이 저린다든지 한쪽 다리가 저리다든지, 이것도 어떤 뇌졸중을 생각할 수 있는데, 포인트는 뭐냐면은 일단 디스크 증상 같은 경우는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뻗쳐내리는 증상이고, 그 다음에 어떤 일정 부위를 향하는 국한된 저림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이런 증상이 오래전부터 있어왔던 증상이고요. 근데 뇌졸중 같은 증상은 갑자기 없었다 갑자기 생깁니다. 갑자기 생긴 증상은 절대 디스크 증상 아니기 때문에, 없었다 갑자기 생겼다 그러면은 이건 한 번쯤 생각이 됐지만, 이전부터 생겼던 증상이 이렇게 질질 끊으면서 나타나는 증상은 뇌졸중과 거리가 멉니다. 전 그래도 모르면 한번 병원 와서 한번 감별 받으셔야 되겠지만은,
일단은 이 정도는 알고 계시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손저림 거 있죠. 이제 흔히 경우는 이제 손이 많이 하는 분들한테 생기는 팔목통을 증후군이 있는데, 이거는 특징이 뭐냐면 이제 엄지, 검지, 중지, 약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손가락, 그 손등보다는 손바닥 쪽으로 이게 좀 저림 증상이 생기는데, 특히 이제 그런 뭐 걸레질이라든지 빨래라든지 뭐 가사일 이런 것들 많이 하고, 뭐 컴퓨터 뭐 키보드를 많이 만진다든지 뭐 어떤 뭐 운전대를 많이 잡는다든지 그런 손일을 많이 한 분들, 아니 잡는 일을 많이 한다든지 그런 분들한테 잘 생기는 경우인데, 이런 증상은 이제 주로 이제 일 많이 한 날 피곤할 때 이제 잘 생기고, 손을 털면의 증상이 없어지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건 이제 팔목통을 증후군이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감별 포인트가 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뭐 어떤 경우는 뭐 이 발끝이 저리다. 근데 다른 건 다 괜찮은데 발끝만 저리다. 이것만 단독적으로 오는 경우는 이것도 좀 가능성이 떨어집니다. 뇌졸중에서 가장 흔히 침범되는 증상은 가장 이 손이거든요. 이 때문에 손은 다 멀쩡한데 발끝만 저리다. 이것도 좀 가능성이 떨어집니다. 이제 지금까지 그 잘못된 진실과 팩트를 말씀드렸고, 일단은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이제 말씀드리겠는데, 뇌졸중은 갑자기 생기는 거고요. 터지거나 막히거나 생기는 것으로서 특히 막히는 뇌경색이 가장 많습니다. 뇌졸중은 치료보다는 예방이 더 중요합니다. 뇌졸중이 생기려면 대개 다 원인이 있기 때문에 생기는 건데, 원인 없는 결과는 없어요. 근데 가장 흔히 많이 있는 뇌졸중의 원인, 생길 수 있는 조건은 뭐냐면은, 일단 나이가 많은 경우도 실시하지만은 대표적인 위험인자로는 고혈압, 당뇨, 그 다음에 고지혈증, 술, 담배 이런 것들, 적어도 5가지 일단 잘 조절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 것들이 있다면은 뇌졸중에 대한 대비는 하시게 되겠지만은, 그런 것들이 없는 경우는 이런 병이 생기지 않도록 그런 위험자 관리를 잘 해야 되겠고요.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검증되지 않는 그런 건강보험식품에 거기에 말려들지 않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뇌졸중이 의심되면은 일단 즉시 뇌졸중이 있는 병원을 가시는 게 시간을 버는 데 도움이 됩니다. 뇌졸중이 없는 병원 가게 되면 또 거쳐서 가야 되기 때문에 시간 손실이 올 수 있겠고요.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인데, 은평성모병원 뇌졸중센터에서 여러분들의 뇌 건강 지킴이가 되고 뇌졸중의 올바른 치료에 중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박종호 교수님께서 너무너무 명강의를 해주셔가지고 박수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사실은 제 강의라서요. 제가 잠깐 자리를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은평성모병원 신경외과에서 혈관 파트를 하고 있는 은진이라고 합니다. 네, 만나뵙게 되셔서 다들 반갑습니다. 오늘 사실은 저는 경동맥 질환이라는 주제로 가지고 오긴 했는데요. 정확하게는 질환이라기보다 오늘 협착 관련한 얘기가 조금 주가 될 것 같고, 사실 외래에 오셨던 분들은 그냥 외래에서 듣던 잔소리 한 번 더 듣는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 강의 준비하고 있었는데 며칠 전에 실제로 환자분이 한번 오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참고로 아무 자료도 없이 그냥 맨몸으로 오셨던 분인데 경동맥이 아프대요. 그래서 제가 약간 무슨 말씀일까 조금 궁금증이 들었는데, 다음 말이 그래서 병원에서 혈관 주사를 계속 맞으셨대요. 경동맥이 아파서 혈관 주사를 맞았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주사가 또 혈관을 뚫어주는 주사를 맞으셨대요. 약간 들으면서 점점 이렇게 저 혼자 의문 속에 빠지고 있었던 상황이고요. 그래서 경동맥 검사를 하러 오셨대요. 결론은 경동맥 검사는 해본 적이 없는 거고, 이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고요. 오늘 이게 왜 제가 의문이 들었는지 여러분께서 좀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동맥이라고 하는 거는 정확하게 목에 있는 혈관을 얘기를 하고요. 얘가 왜 어떤 건지를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보면 이게 지금 머리 혈관을 봤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저 동그라미 있죠. 저게 그냥 대략 생각하기에 머리뼈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머리뼈라고 하는 게 저기 위에를 대략 얘기를 하고요. 그럼 경동맥이라고 하는 거는 그 밑에 있어요. 목이니까 머리뼈보다 밑에 있으니까 목에 있는 혈관이고, 그래서 경동맥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얘가 왜 중요한지를 얘기를 해보자면, 심장에서 시작한 피가 뇌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려면 막 길을 꾸불꾸불 가야 되는데 뇌로 들어가는 입구가 있기 때문에 경동맥이 중요하고요. 얘가
심장의 박동, 심장이 뛰는 횟수, 그다음에 혈압을 조절하는 그런 역할을 해서 그래서 많이 중요합니다. 근데 얘가 통증, 아프다, 경동맥이 통증을 일으키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요. 아주 드물어요. 없지는 않습니다. 있을 수는 있는데 염증 같은 게 심각하게 돼가지고 막 어디 입원해야 되는 그런 경우에 생기거나, 근데 이 경우도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보통 며칠에서 몇 주 정도면 사라지는 거고요. 정말 심각한, 앞서 박정희 선생님 말씀해 주셨지만 뇌 증상이 생기면요. 1초, 1분마다 뇌세포는 계속 손상을 받거든요. 그렇게까지 심각할 때에서야 통증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만약에 나 한 6개월, 1년 전부터 경동맥이 아팠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런 건 없어요. 없다라고 보셔도 되는 거고, 얘가 만약에 증상이 생긴다면 뇌졸중 전조 증상, 앞서 얘기해 주셨던 얼굴에 마비가 온다거나 말이 이상하거나 팔이 이상하거나 아니면 눈에 보이는 게 좀 이상해지는 뇌졸중 증상으로 오지 통증으로 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많이 하시는 게 경동맥 초음파죠. 이런 식으로 해요. 실제로 목에다가, 아까 목혈관이라고 했잖아요. 목에다 갖다 대는데 저 위치 한번 보시면 어디냐면 귀보다 앞쪽에 있어요. 막 저는 근데 사실 만지시라고 얘기하지는 않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보통 목이 아프다고 올 때 하면 뒷목이 아파요. 뒷목을 딱 잡고 오시거든요. 이건 경동맥이 아닙니다. 절대 경동맥일 수가 없고요. 경동맥은 생각보다 앞쪽에 안쪽에 들어가 있어서 느끼시는 통증이랑 거리가 멀다 봐주시면 좋겠고요. 이 경동맥 초음파를 혈관으로 보시면 이런 식으로 뇌로 들어가기 전에 입구를 보는 혈관이 되겠고요. 보통 이렇게 밑에 보시는 그림처럼 나옵니다. 이제 뒤에서부터는 실제 제 환자분 사진을 조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런 사진을 가지고 오셨어요. 오른쪽 경동맥이고요. 보면은 여기 좀 지저분해 보이는 거 보이세요? 여기 약간 희끗희끗하게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이 환자분의 왼쪽 경동맥도 같이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여기 하얀 덩어리 좀 보이시죠? 그래서 오른쪽 왼쪽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분 실제로 치료를 했거든요. 오른쪽으로 했을지 왼쪽으로 했을지 한번 거수를 해보겠습니다. 오른쪽 한 것 같다. 아무도 안 계시나요? 한 분 좀 계시네요. 그러면 왼쪽 치료한 것 같다. 왼쪽이 더 많으시네요. 네. 우선은 사실은 우리나라가요 건강보험으로 이제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생각하기에 그냥 안 좋아 보이니까 다 치료를 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그런 기준들이 있어서 이걸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요. 경동맥 같은 경우에 조금 스텐트 관련한 얘기가 나와 있는데 말이 좀 어렵습니다. 두개강의 동맥에 삽입하는 스텐트는 다음의 경우에 인정하며 뭐 무슨 크라이테리아 말이 어렵죠. 이거 아실 필요는 전혀 없는데요.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가 요 기준치가요. 경동맥이라고 하는 여기 혈관이랑 요 안에 들어간 혈관이랑의 비율을 봐야 돼요. 이게 좀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경동맥 초음파하고 오신 분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 가지고는 결론을 못 냅니다. 검사를 조금 더 하셔야 돼요. CT를 찍거나 MRI를 찍거나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거를 해야지 여기만 보는 게 아니라 안쪽까지 봐야 돼서 그래서 혈관 검사를 추가로 하는데요. 방금 그 환자분의 CT를 보겠습니다. 보시면 막 되게 험해 보여요. 여기가 오른쪽 왼쪽이거든요. 여기 보면은 중간에 막 끊어진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이게 오른쪽 아까 보이셨던 길쭉하게 있었던 그쪽이고 왼쪽은 보시면 여기 되게 잘록하게 양쪽이 다 안 좋아 보이죠. 근데 이거 가지고서 그럼 바로 치료를 할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추가 검사가 또 있어요. 그때 뭘 하냐면 뇌혈관 조영술이라는 검사를 하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손목에다가 뭐 이렇게 집어넣었죠. 이게 뭐냐면 정밀 검사예요. 이거는 정확하게는 치료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실제로 하는 검사가 되겠고요. 혈관을 직접 뚫습니다. 혈관을 뚫고 거기에 관도 넣고 조영제를 흘려보내면서 저희가 실시간으로 봐요. 이렇게 흘려보냈더니 이렇게 흐르는구나 이런 거를 보면서 여기 이상해 보이면 돌려서 찍기도 하고 여러 번 그렇게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신경외과 전문의가 직접 해야 되는 검사입니다. 그래서 그냥 영상 선생님들이랑 CT, MRI 촬영하는 거랑은 아예 검사가 다르고요. 중요한 게 또 입원이 필요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혈관을 뚫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가끔 초음파 보고 안 좋으니까 나 바로 이거 하면 안 돼요. CT가 괜찮고 MRI가 괜찮으면 여기까지 안 해도 되기 때문에 바로 이런 검사를 하지는 않고요. 근데 이 환자분을 뇌혈관 조영술 했더니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아까 봤었던 오른쪽 왼쪽이에요. 보시면 오른쪽은 생각보다 길이 위로 가는 길이랑 비교하면 그래도 조금 버티고 있습니다. 왼쪽은 보자면 위에 비해서는 많이 좀 좁아진 부분들이 보이죠.
그래서 이 환자분은 실제로 왼쪽에 대해서 치료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치료를 뭐 하냐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수술이거나 혈관 내 수술. 사실 둘 다 수술은 맞아요. 둘 다 수술인데 이제 그걸 어떤 식으로 하냐인데요. 지금 왼쪽에 보이시는 것 같은 경우에는 목을 열어서 실제로 상처를 내 가지고 수술을 하게 되고, 오른쪽에 보이는 혈관 내 수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혈관 안으로 들어가서 넓혀줍니다. 그 자리를 넓혀가지고 그 안에다 스텐트를 하게 되는데,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전신 마취를 하냐 여부가 되겠죠. 수술을 열어서 하려면 전신 마취를 해야 되고요. 목에 상처도 조금 납니다. 한 5cm 정도 상처가 생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혈관 내로 하는 경우에도 상처는 나는데 허벅다리로 들어가기 때문에 허벅다리 한 1cm 정도 겉으로 많이 티가 나진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즘에는 아무래도 조금 더 약하게 하는 걸 좀 선호하는 편이다 보니 혈관 내 수술로 조금 더 많이 치료를 하게 되고, 이 환자분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스텐트를 넣어가지고 펴줬던 경우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치료를 했으니까 끝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좁아진 혈관은 알아서 넓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좁아진 혈관이 더 좁아지지 않게, 날아가지 않게 관리하는 게 중요한데요. 너무 심하게 좁아진 경우에 이런 식으로 펴줬는데 여기에서 끝이 아니고요. 관리가 안 되면 더 나빠질 수 있어요. 심지어 스텐트라는 건 내 몸 입장에선 이물질이거든요. 그러니까 혈관이 쓰는데 갑자기 이물질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관리를 안 하게 되면 급속도로 나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것도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얘기일 건데요. 금연 되게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담배 피우시는 분들 외래보러 오시면 여쭤봐요. 돈 많으시냐고. 약값이 얼마고 병원비가 얼마고 하는데 그거 다 내면서 담배 왜 피우시냐고. 정말요. 약을 아무리 잘 드시고 아무리 다 하셔도요. 담배 피우시면 의미가 없어요. 일단 담배부터 끊으시는 게 제일 첫 번째가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 혈압, 당뇨, 고지혈증 얘기 많이 하죠. 이런 거 관리하는 건데요. 준비하면서 찾아보다 보니까 서울시 보건소에서 이런 게 있더라고요. 대사증후군 관련한 얘기인데 하나씩 조금 봐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자분들은 허리 90cm, 여자분들 허리 85cm 이상이면 안 좋은 거고요. 가끔 나 혈압 괜찮은데 라고 얘기하셔서 여쭤보면요. 135에 90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높으신 거예요. 130부터는 높은 혈압이거든요. 그 다음에 혈당, 나 당뇨 없어. 근데 공복 혈당이 조금 높대. 그것도 위험인자입니다.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타이트해요. 여기에서 세 가지만 있어도 이거는 위험인자라고 보셔야 되는 거라서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 생각보다 많은 부분들을 조절하셔야 되는 건데요. 답은 다 알고 있습니다. 건강하게 드시고 운동하시면 됩니다. 그럼 건강한 식사라고 하는 것도 물론 저희 이따가 영양팀도 얘기해 주시긴 할 건데요.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이 두 가지입니다. 골고루 드시라고. 그다음에 달게 드시지 말자고 얘기하는데요. 그림으로 살짝 봐보시면은 이렇게 보면은 왼쪽이 건강한 식사고 오른쪽이 안 건강한 식사죠. 어떤 다른 교수님 얘기하실 때요. 신호등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밥 먹을 때 신호등 색깔이 다 들어가 있게 하자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빨갛고 초록색으로 노랗고, 노란색 달걀 챙겨 드시고 초록색 야채 챙겨 드시고. 그러니까 결론은 언제 어떻게 드시든 골고루 드시는 게 좀 중요한 부분인 거여서 이걸 습관 들이시는 것 중에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요. 저 외래 볼 때도 얘기 많이 드리는데 크림빵 드시지 말고 샌드위치 드세요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왕이면 우리가 간단하게 먹을 때도 좀 골고루 먹으려는 연습. 그리고 나는 항상 밥 먹을 때마다 야채 챙겨 먹는 사람이야. 요거 정도만 챙기셔도 조금 더 건강해진 식사하기가 수월하실 거고요. 요거 성분명이거든요. 보시면은 설탕이 제일 많이 들어가 있대요. 그 다음으로 크림이 들어가 있대요. 뭐냐면 많이들 드시는 믹스커피입니다. 믹스커피가 사실은 정말 안 좋아요. 아예 드시지 말라고 얘기를 드리거든요. 달달한 음료수들은 웬만하면 안 드시는 쪽으로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운동 같은 경우도 운동하시냐고 여쭤보면은 하신대요. 하루에 2시간씩 걸으신대요. 걷는 거 정말 좋은데요. 이게 정말 혈관에 도움이 되려면 조금 힘들어야 됩니다. 그 힘들다는 게 내가 막 하고 있을 때 옆에 사람이랑 얘기를 하니까 좀 힘들어요. 숨이 좀 차요. 요 정도 강도를 내주시는 운동을 해주셔야 돼서 그것만 되시면 10분만 하셔도 되거든요. 2시간 안 걸으셔도 돼요. 10분만 조금 힘들게 해주시면 그것만으로도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었던 얘기를 다시 돌아가 볼까요? 경동맥이 아프진 않습니다.
대부분 경동맥이 아닐 거고요. 아까 말씀해 주셔서 근골격계, 지금 다 어깨에 공 한 마리씩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아픈 거지 경동맥이 아픈 게 아니고요. 혈관에다가 주사를 맞으면요. 네, 제가 이때 사실은 혈관에 주사 놨다고 계속 하니까 의사 데리고 오라고 제가 신고해드리겠다고 얘기했거든요. 정말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는 진짜 뇌졸중 초기에 아주 드문 경우에 한수만 있는 거지 경동맥에 대해서 통증을 조절한 주사를 놓지는 않습니다. 경동맥 검사 같은 경우를 일단 해보셔야 정말 경동맥이 안 좋은지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근데 그거보다도 중요한 게 아마 뒤에 이정훈 교수님도 비슷한 얘기를 해주실 것 같은데요. 혈관은 치료가 되는 병은 아닙니다. 우리가 빨대를 오래 썼는데요. 그 빨대가 갑자기 깨끗해질 수는 없어요. 그거는 계속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관리가 끝이 나지는 않아요. 죽을 때까지 관리는 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 그래서 저는 맛있는 것도 드시되 운동도 하시고 골고루 드시면서 저희랑 상의하면서 잘 관리해 주시는 거를 제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병원에서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저희가 뭔가 해결해 드리진 못해요. 오늘 아침에 드신 식사, 조금 있다가 할 운동 이런 것들이 결국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니까 저희랑 같이 잘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저희 순환인외과 이종훈 교수님께서 마저 또 강의 연결해서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은평성모병원 순환기내과 임상조 교수 이정훈입니다. 오늘 신경외과 뇌경색 건강강좌로 일단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환자분과 이제 뇌경색 환자분들은 많이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뭐 하는 의사인지부터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순환기내과 일본어에서부터 유래됐기 때문에 사실상 심장 의사고요. 이렇게 응급실에서 온 환자들이 심전도를 보고 급하면 응급으로 시술을 하고 이렇게 지금 포인트에서 보이듯이 이 부분에 찌꺼기가 있는 부분을 스텐트를 넣어서 넓혀주는 역할이 이제 제 주된 역할입니다. 자, 고지혈증약, 혈압약 평생 먹어야 될까요? 사실 강의할 것도 없습니다. 물론입니다. 그럼 여기까지만 하고 저는 그냥 내려가고 싶은데, 저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니까 왜 먹어야 되는지 알지만 의사의 역할은 저희가 열심히 배운 것들을 환자분에게 지식을 전달을 해주는 역할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어떻게 공부를 하고 이런 결론이 도달을 하게 됐는지 알기 쉽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유튜브도 많이 보시죠. 유튜브에 혈압약 치면 어제 제가 프레시하게 바로 한번 찾아본 건데 혈압약 꼭 먹어야 되나요? 근데 혈압이라 그러면 어머니들 드라마를 많이 보셔서 뒷목 잡고 쓰러지시는 걸 너무 많이 보셔서 그런지 혈압약은 좀 그래도 먹어야 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고지혈증약, 요건 아마 순서가 많이 클릭하는 순서대로 되겠죠. 고지혈증약 함부로 먹지 마라 이렇게 하면은 제일 위에 뜹니다. 다들 이거 누르고 싶고 재밌는 게 나오겠죠. 자, 고지혈증 약을 먹지 않고 치료하는 뭐 유튜브 컨텐츠인데 이제 여기 누군지 밝히면은 이제 제가 고소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다 빼고 500만 뷰입니다. 500만 뷰. 이게 500만 뷰면 엄청 대한민국 인구가 4천만 명, 5천만 명 있을 때 10명 중에 1명은 봤다는 겁니다. 5년 전부터 해서. 이런 건 다 보고 싶죠. 근데 대학 교수님들이 나와서 아침마당에 나와서 약을 왜 먹는 이런 거는 사실 딴 걸로 돌리고 싶죠. 자, 영양제로 극복할 뭐 이런 거 한 달 전인데 벌써 16만 뷰입니다. 이런 거 재밌죠. 자, 이런 거 클릭하시면요 바로 뒤에 뭐 나오냐면요 광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클릭해서 우리 환자분들의 주머니를 털털털 털어가는 이 알고리즘이니까 이런 걸 곧 조심하시고요. 요분은 왜 얼굴은 이분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서울 안산병원의 그 노년내과라고 해서 이제 노인들 저속노화 이래서 굉장히 유명한 콘텐츠들 많이 나왔습니다. 뭐 저도 이걸 다 보진 않았는데 강의 준비하면서 마지막에 총정리 딱 이런 분들은 제대로 배운 사람 정확하게 얘기하죠. 스타틴은 뭐 치매 원인 뭐 이런 거 다 아니다. 오히려 방치하는 것이 위험하고 고지혈증 약 먹으면 뭐 근육이 아프고 막 그러는데 굉장히 경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이분들 그래도 7개월 치고는 굉장히 뷰가 높아서 제대로 된 전달을 해드리기 위해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의 노화 속도고요. 기대 여명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30년이 됐을 때 여성분들은 지금보다 기대 여명이 한 7년 더 사시는 거예요. 대한민국 평균 연령이 지금 80세라고 했으면 2030년에는 예상 평균 연령이 87세가 된다는 거예요. 남자도 절대 뒤지지 않습니다. 남자도 지금부터 내가 80세가 됐을 때는 87세를 기대 여명을 보고 산다는 거예요. 그럼 뭐 숨막 껄떡껄떡 붙어서 살 게 아니라 봄에는 봄꽃도 구경하고 가을에는 이제 낙엽도 보러 가고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하는 심근경색 파트는 발생 규모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거는 병이 치료가 안 돼서 늘어나는 게 아니라 식습관 문제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전체 평균 연령이 올라가다 보니까 당연히 심장 환자가 늘어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래 사니까 당연히 심장 환자는 늘은 겁니다. 한 번 심근경색이 생긴 사람은요, 두 번째 또 오고, 두 번째 또 왔을 때는, 첫 번째 왔을 때보다는 훨씬 더 위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왔던 분들,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심근경색 환자분도 있으실 거고, 뇌경색 환자분들도 있으실 거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지나가다가 뭐 샌드위치 준다고 들어오실 분도 있으실 거고, 다 여러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 분들 모두 다 해당이 되는데, 내가 뇌경색이 있었거나 또는 심근경색이 있었던 분들은 조금 더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고혈압 한번, 고지혈증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슬슬 지겨우실 거라서 제가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왼쪽은 타고났을 때부터 우리 혈관, 싱싱한 애기들 혈관입니다. 요게 한 30, 40 넘어가면서부터 점점 노화가 됩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저도 젊어지고 싶고 다 젊어지고 싶은데 그거는 우리가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100살까지 튼튼하게 사는 혈관은 사실은 죄송한 얘기지만 타고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럼 타고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게 아니라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관리를 하는 건데 혈압은 말 그대로 내가 탁자를 이렇게 텄을 때랑 이렇게 쳤을 때랑 40년 동안 내가 이렇게 치면 이거 금방 망가지죠. 근데 내가 이렇게 살살 때리면은 얘는 40년 동안도 좀 버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혈압은 약을 복용해서 관리를 해서 혈압을 낮춰서 내 혈관을 오래 쓰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혈관에다가 계속 데미지를 주다 보면 손상을 주다 보면 점점 이렇게 얘가 상처를 회복하기 위해서 기름도 채워놓고 그 다음에 다른 대식세포들을 채워넣어서 요게 기름기가 똑 터지면은 하고 심근경색으로 오고 때로는 뇌경색으로도 오는 겁니다. 저희가 보는 논문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논문이고 2015년도에 나왔던 논문이고 요게 뭐 영어로 꼬불꼬불 써있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연구를 하는 데는 미국 같은 큰 나라에서 엄청나게 큰 조 단위의 돈이 들어간 연구입니다. 파란색은 위에는 혈압을 130 이상으로 관리를 한 사람이고요. 노란색은 120에서 130 사이로 좀 더 강력하게 본 연구입니다. 강력하게 관찰한 겁니다. 5년 동안 관찰했으면 이 연구는 2010년 이전에 시작을 했고요. 저한테 오시는 환자분들이 자, 당신은 130, 당신은 120 정말 주사위 던지듯이 공평하게 구분을 해서 4,700명 대 4,700명을 나눈 겁니다. 연구를 해보는 대학병원 입장으로서는 이 연구는 정말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가야 나올 수 있는 거지 절대적으로 미국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연구고요. 이 연구는 중간에 스톱이 됐습니다. 왜냐? 너무 열심히 가른 사람들이 열심히 관리한 사람들이 중간에 점점 요 위에 게 심장이나 뇌경색으로 일이 생기는 경우 밑에 거는 그냥 단순하게 죽고 사는 경우를 봤는데 점점 파란색은 점점 사망률이 올라가고 주황색은 점점 파란색에서 벌어지다 보니까 연구를 중단시켜 버렸습니다. 이건 윤리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 외래 오시면 한 132 이렇게 오세요. 그럼 제가 혈압약을 조금만 올리려고 해도 내가 좀 잘해보겠습니다 이러시거든요. 그럼 제가 싸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 잘해보십시오 라고 말씀드리지만 실질적으로 요 10 정도 차이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게 누적이 돼서 3년, 4년, 5년이 된다 오면 이거는 이미 갈라집니다. 굳이 내가 내 몸을 실험할 필요 없고 미국 사람들이 9,000명, 10,000명이 실험을 해놓은 결과거든요. 우리는 이거를 따라서 내 몸만 건강하게 유지하면 됩니다. 그럼 나는 이제 80이 넘었고 요건 80세 이상 환자분이시고요. 요거는 그 전에 나왔던 연구인데 150에 80을 기준으로 해서 나는 80도 넘었고 그냥 대충 살련다 하시는 분이랑 150에 80 미만이라도 어떻게든 약을 써서 한 환자들이랑 뇌경색률은 30%가 낮아지고요. 심장으로 인한 사망률은 23%가 낮아지고 심장 기능 저하, 심부전으로 응급실로 찾는 거는 거의 한 절반 이하로 확 줄어듭니다. 그래서 80세 이상 환자분들도 적극적으로 혈압은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고혈압이란 병은 왜 생겼을까? 신이 왜 이런 나한테 좀 나쁜 병을 줬을까? 고혈압은요 병이 아닙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병이 아니세요. 절대 병이 아니고 루즈벨트 대통령이 되게 유명한 대통령이죠. 루즈벨트 대통령이 평소 혈압이 160이었다고 합니다. 그때도 혈압은 쟀는데 높고 낮고는 모르고 그냥 혈압만 쟀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진주만 습격했을 때 혈압이 180까지 올라갔고요. 2차 세계대전 종식하고 이럴 때는 혈압이 200, 300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상식적으로 혈압이 300입니다. 이 막 응급실 쫓아오고 난리가 나죠. 근데 그 당시에는 이런 컨셉이 없었습니다. 이 대통령이 그렇게 젊은 나이, 당시엔 대통령이 60대로 사망을 하면서 혈압을 관리해야겠다는 그런 생각들이 높아지고 그런 것들이 점점 데이터가 쌓여서 가장 최근에는 130에 80을 목표로 하고 모든 환자군에서 130에 80 밑으로 낮춰서 혈관의 스트레스를 적게 줘서 혈관의 노화를 막는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은진 교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병이라기보다는 관리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바로 고지혈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혈압은 그래도 좀 잘들 아세요. 혈압은 뭐 140만 돼도 머리가 아프다 하는데 140 머리 아프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혈압은 좀 인지가 좋은데 고지혈증은 아직 조금 요거는 조금은 내가 그럼 기름기를 덜 먹겠습니다 하지만 고지혈증도 아닙니다. 기름기를 덜 먹는다고 해서 고지혈증이 안 생기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우리의 어떻게 보면은 생존을 위해서 기름때를 여기다가 쌓아 놓는 겁니다. 왜냐? 사람이 80, 90까지 살 줄 모르고 번식이 끝나면 40대 이후에는 다 공룡한테 잡아먹힐 줄 알았는데 오래 살다 보니까 심근경색, 뇌근색이 생기다 보니까 인간들이 만들어낸 그런 질병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점점 혈관 안에 이렇게 기름때가 점점 차다가 요게 상처에 의해서 터지면 이때부터 얘가 쏟아져 나오고 우리 몸은 이 상처를 회복하기 위해서 혈소판이 달라붙어서 혈전을 만드는데 요거는 잘 치유가 되지만 그 혈전으로 인해서 혈관이 막힘으로써 심근경색이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예방적 아스피린을 먹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고지혈증은요, 쉽게 생각하시면 담배 연기에 노출되는 것과 동일하게 생각을 하십시오. 내 몸에 젊은 사람, 저 아직 좀 젊거든요. 저는 담배 조금 핀다고 심근경색 잘 안 생깁니다. 하지만 담배를 20년, 30년 피면 뇌경색, 심근경색, 암의 위험이 올라갑니다. 마찬가지. 혈압이 지금 180이라고 문제가 당장은 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고지혈증도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200이 됐다, 250이 됐다고 해서 당장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누적돼서 오랫동안 쌓여 있을 때 내 혈관의 손상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치료는 이르면 이를수록 좋습니다. 의사들이 마음대로 진료하지 않고 저희에게는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법에는 헌법이 있고 형사법, 형법, 민법이 있는 것처럼 제 마음대로 진료를 하면은 의사의 표준 진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가이드라인이라는 걸 하고 대부분 미국과 유럽에서 만들어 놉니다. 2018년, 2023년 5년 동안 고지혈증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면서 고지혈증을 떨어뜨리는 가이드라인이 점점점 목표치를 낮추면서 있고요. 이는 우리나라의 그런 진료 지침인 가이드라인에서 마찬가지로 과거에는 없던 나쁜 콜레스테롤 55 미만, 저희 환자들은 대부분 심장병 환자들이기 때문에 제 환자들은 거의 다 55 미만입니다. 그렇게 해서 유지해서 다시는 우리 환자가 제 환자를 응급실에서 만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굉장히 많은 약물 치료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고지혈증도 마찬가지로 점점 이완율이 올라가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식습관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준치가 점점 낮아지고 있고 점점 관리를 해야 되는 병으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점점 낮아지고 있고 우리나라 국민들 굉장히 똑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각보다 투약을 했을 때 환자분들이 이제는 뭐 약 안 먹고 이러지 않으시고 잘 따라오시기 때문에 현재 관리되는 비율도 50% 가까이 올라왔지만 아직까지는 조금은 모자라는 겁니다. 고지혈증도 마찬가지로 병은 아니지만 이거는 하나의 어떤 큰 사건에 의해서 생긴 건 아니고 1990년대부터 연구가 점점 하면서 맨 처음에는 이 정도, 맨 처음엔 이 정도로 점점 내려가면서 점점 수치를 낮춰봤더니 결과가 점점 좋아지면서 여태까지 오게 된 겁니다. 이 연구 하나는요, 의료진, 굉장히 좋은 대학병원의 연구팀에서 평생을 해도 하나 나올까 말까 한 연구가 이런 연구들입니다. 이런 연구들은 전 세계적으로 다 큰 돈이 모여가지고 현재 이 시점까지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좋은 병원에 오셔서 좋은 선생님들을 잘 만나서 현재 굉장히 그런 고급된 치료를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약은 절대로 끊으시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요거를 이렇게 영어로 꼬부랑꼬부랑 된 거를 왜 들었냐, 이런 점점점 하나하나가 정말 귀중하게 우리가 쥐어짜내서 나오는 연구 결과들입니다. 그 전체 연구 결과들, 80만 명에 가까운 이런 연구에 포함된 환자들이 만들어낸 결과가 현재의 고지혈증 치료의 지침입니다. 질병인가요? 질병인가요? 아닙니다. 질병이 아닙니다. 아직 심근경색이나 뇌경색이 없는 환자분들께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집에 가는 길에 전 재산을 모아서 차를 하나 뽑으셨어요. 어떻게 타시겠습니까? 아껴 타시겠습니까? 아니면 마음대로 타시겠습니까? 아껴 타야 뭐 두 번째 살면 살 수 있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평생 한 대의 차를 몰아야 된다면 아껴 타셔야 됩니다. 자, 심근경색과 뇌경색을 이기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께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어느 나라가 지진이 잘 올까요? 우리는 다행히 좋은 땅에 한반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지진에 대한 걱정은 없습니다. 항상 지진에 대한 걱정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누가 더 건물을 지을 때 열심히 지어야 될까요? 심근경색이 있는 환자와 뇌경색을 극복하는 환자와 아직까지는 질병이 안 온 환자 중에 누가 더 약을 잘 먹어야 될까요? 아쉽지만 심근경색이나 뇌경색이 왔는 환자는 이렇게 안 좋은 혈관을 갖고 있는 환자분이기 때문에 좀 더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6억 8천만 원짜리 산삼입니다. 저희가 처방하는 약이고요. 평생 약값을 써도 이만큼 안 나옵니다. 자, 누가 더 오래 살게 할까요? 진시황이 몇 살까지 살았을까요? 명조대왕이 몇 살까지 살았을까요? 세종대왕이 몇 살까지 살았을까요? 여기 다 조선시대의 왕보다 오래 사시고 건강하게 사실 그분들은 꿈만 같았던 삶을 살고 계시는 겁니다. 그 중간에는 전부 다 투약이 있고 관리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높은 혈압과 콜레스테롤은 혈관에 손상을 줄 수 있고요. 나이가 들면 혈관은 점점 약하기 때문에 아껴 써야 됩니다. 혈압약은 혈압을 낮춰서 혈관 손상을 낮춰주고요. 고지혈증 약은 어떤 담배 연기처럼 내 몸에 해가 되는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면서 혈관을 건강하게 만듭니다. 적극적으로 투약을 해서 100살까지 잘 건강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셨죠. 우리 지금 저희가 처방 잘 해드린 약만 잘 드셔도 옛날에 조선시대 왕보다 더 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다. 그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네. 다음은 내분비내과의 곽정은 교수님께서 당뇨가 있으면 뇌졸중이 잘 생기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내분비내과 임상강사 곽정은이라고 합니다. 오늘 뇌졸중 건강 연수 강좌 이렇게 강의하는 연자로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은 제가 이제 드릴 말씀은 이제 아무래도 뇌졸중을 겪으신 환자분들 중에는 이미 이제 당뇨가 있으시거나 아니면 뇌졸중으로 입원을 했는데 당뇨가 새롭게 진단된 분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당뇨가 있으면 왜 뇌졸중이 잘 생기는지 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당뇨가 있으면은 우리는 이제 심장 혈관이나 아니면 뇌혈관 이런 혈관 질환이 뭔가 안 좋아질 것은 알고 있고 또 당뇨를 조절해야 되는 거는 우리가 잘 이제 느낌적으로 알고 있을 텐데요. 그치만 이제 실제로 많은 이제 임상에서 환자분들을 만나다 보면은 당뇨가 도대체 뭔지, 나는 어떤 당뇨인지, 치료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잘 이렇게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먼저 당뇨병이 무엇이고, 나는 어떤 당뇨이고, 이 당뇨의 합병증으로 뇌졸중이 왜 잘 오는지, 그리고 치료는 실제로 진단이 되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운동이나 식이는 어떻게 해봐야 될지에 대해서 저희 간략하게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당뇨병은
이제 이름에서부터 이제 왜 당뇨병인지 알 수 있는데 혈액 중에 이제 포도당이 높아서 소변으로 포도당이 넘쳐 나오는 데서 나온 이름입니다. 이제 한자어로도 풀어보면은 소변에 당이 많이 나오는 병이다라고 하게 되는데 이제 이 당뇨를 조절하는 이런 기관이 췌장이라는 기관인데요. 췌장에 이제 랑게란스섬이라는 곳에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나오게 됩니다. 인슐린이 이제 우리 몸에서 모자르거나 아니면 인슐린이 잘 작동을 하지 않게 되면은 우리 포도당이 이제 몸에서 흡수되지 못하고 혈액 속에서 이제 쌓여가지고 소변으로 넘쳐 나오는데 이런 병적인 상태를 우리가 당뇨병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당뇨병이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 이 생로병사님이 30초간 짧게 이렇게 잘 정리해 놓은 영상이 있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에 들어온 음식물은 위에서 소화돼 포도당으로 분해된다. 이때 췌장은 인슐린을 분비하고 분비된 인슐린은 세포의 문을 열어 포도당을 넣어주는 열쇠 역할을 한다. 그런데 인슐린이 적게 분비되거나 제대로 기능을 못하는 부실한 인슐린이 만들어질 경우 포도당은 세포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혈관에 넘쳐나게 되는데 이것이 당뇨병이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변에 포도당이 넘쳐서 나온다를 당뇨병이라고 하긴 했는데 일단은 이제 의학적으로는 어떻게 이제 수치로 진단 기준을 세워놨냐 보면은 우리가 크게 4가지로 진단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당화혈색소 많이 아시는 수치죠. 이게 6.5 이상 그리고 8시간 동안 금식했을 때 혈당 포도당 농도가 126 이상 그리고 저희가 당뇨가 좀 애매하신 분들은 일단은 좀 달달한 포도당을 먹게 해서 2시간 후에 혈당 포도당을 측정하게 되는데 그게 200 이상인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잘 아시는 이렇게 많이 목마르고 소변도 많이 보시고 이제 갑자기 이제 급격하게 살이 빠지는 경우 이제 이때 포도당을 측정했을 때 200 이상인 경우를 당뇨병의 진단 기준이라 했는데요. 그럼 여기 중에서 하나만 해당하면 당뇨병이냐? 이 4번 증상이 있으면서 이제 200 이상이면은 당뇨로 바로 확진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번에서 3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다른 날 재검을 해서 동시에 2가지 이상을 만족하면은 당뇨병이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뇨가 진단되신 분들은 이제 본인이 어떤 형 타입인지를 잘 모르시는데요. 크게 이제 여러 종류가 있지만 우리는 인슐린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로 2가지를 분류하게 됩니다. 먼저 1형 당뇨는 인슐린이 안 나오는 당뇨병입니다. 대부분 면역학적 기전으로 이제 발병하는 당뇨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아기들한테부터 많이 발생을 하고 성인은 굉장히 드문 당뇨병이고요. 보통 이제 우리 당뇨 여기 가지고 혹시 있으신 분이 있다면 대부분은 이제 2형 당뇨병에 해당되게 됩니다. 인슐린은 나오는데 인슐린이 작동을 잘 안 하거나 아니면 인슐린이 분비가 감소해서 생기는 당뇨병이고 이거는 이제 한국인 당뇨병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요즘에 우리가 생활 습관을 보면은 생각보다 많이 먹고 운동을 좀 잘 안 하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 환경에 있다 보니까 인슐린이 성능이 떨어지게 되고 당뇨병이 떨어지게 돼서 당뇨병이 발현하게 되는데 이 계속 조절하지 않으면 우리가 흔히 이제 걱정하시는 인슐린을 계속 투약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40세 이후에 많이 발생하고 이제 절반 이상의 환자들이 이제 과체중이거나 비만인 환자들이 많겠습니다. 그러면은 왜 당뇨는 뇌졸중을 잘 발생시킬까요? 먼저 일단 이제 보면은 뇌졸중에는 크게 2가지 뇌졸중 형태가 있죠. 첫 번째로는 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허혈성 뇌졸중이랑 이제 혈관이 터져서 발생하는 출혈성 뇌졸중인데요. 보통 당뇨 환자들의 경우에는 뇌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허혈성 뇌졸중이 조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 연구 결과들을 통해서 이 당뇨병 자체가 뇌졸중 발생의 독립적인 위험인자라는 것을 알아냈고요. 이런 20년간 추적 연구 결과 당뇨병이 없는 사람에 비해서 남자가 3.3배, 여자가 5.5배 이상의 뇌졸중을 일으킬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높다라고 이제 밝혀졌고 또 뇌졸중을 앓고 나서라도 인지기능의 장애가 이제 발생할 수 있는 위험도도 없는 사람에 비해서 3배가 증가하고 재발도 2배 이상 증가하는
발생하는 그런 위험도가 있는 게 바로 당뇨 환자입니다. 특히 이제 뇌졸중이 발생한 환자들을 다 모아서 종합을 해봤을 때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기저질환이 고혈압, 그 다음으로 당뇨, 고지혈증 이렇게 있는데 당뇨가 그 중에서도 한 34%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 같은 경우는 이 질환 자체가 동맥 경화증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입니다. 우리 당뇨가 있으면은 이제 동맥에 이제 달달한 그런 당들이 계속 많은 상태로 흐르는 거기 때문에 심장혈관이나 뇌혈관에 치명적인 콜레스테롤 침착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당뇨 환자는 당뇨를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지질 대사에 이상이 생기게 되는데요. 특히 이제 포도당을 잘 이용을 못하니까 우리 간이 에너지를 발생시키기 위해서 중성지방도 많이 만들어내고 우리가 안 좋다고 알려진 LDL 콜레스테롤도 그 당뇨 환자한테서는 그런 정상인보다 더 작은 형태로 오밀조밀하게 LDL 콜레스테롤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이 LDL 콜레스테롤은 이제 보면은 굉장히 작게 이제 만들어지는 LDL 콜레스테롤은 혈관벽에 더 잘 침착을 해가지고 더 잘 쌓이고 잘 쌓이게 되면 또 염증이 돼서 이렇게 혈관벽을 잘 막게 됩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이렇게 영상으로 간략하게 보여드리면 이제 잘 아시겠지만 이제 이런 당뇨 환자들은 이제 혈당 조절을 잘 안 하게 되면 이렇게 콜레스테롤 침착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이렇게 잘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는 당뇨가 있으신 상태에서 뇌졸중이 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뇌졸중을 이렇게 오고 나서 당뇨로 이제 진단되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그럼 어떤 사람들이 이제 당뇨로 진행이 되겠냐를 봤을 때 이제 5가지의 그런 해당되는 사람들은 이제 정기적인 건강 검진이나 이런 집 근처 이런 내과에서 검사를 하셔서 당뇨가 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일단 40세 이상의 비만한 사람, 특히 그리고 유전력, 가족력이 있는 사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당뇨의 증상들이 있는 사람, 그리고 고혈압, 췌장염, 그리고 내분비 질환이나 담석증 등의 그런 질환이 있던 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이아자이드계 혈압 강화제를 드시고 있거나 아니면은 요즘 이제 어르신들 보시면 이제 근골격이 너무 아프셔서 집 근처 병원에서 이런 스테로이드 주사도 많이 맞고 오시는데요. 그 스테로이드를 복용하거나 아니면 이런 주사 치료들을 하시는 분들은 정기적으로 당뇨 검진을 해서 내가 위험도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당뇨의 치료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일단 당뇨가 진단된 그 순간 아니면은 내가 당뇨가 조절이 잘 안 되는 그 순간에는 일단 의사랑 상담을 해서 약물이나 주사 치료를 빨리 시작을 하면은 큰 문제 없이 잘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크게 약물 치료, 인슐린 치료, 생활습관과 식이관리 이렇게 3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이거를 이제 내가 어떤 치료를 받고 있는지 알면은 내가 왜 약을 먹어야 되는지도 알게 되고 조금 더 관리에 대해서도 그 필요성을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3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약물 치료는 저희가 이제 보통 의사를 만나게 되면 내분비내과 의사나 아니면 이제 내과 의사분들은 5가지 먹는 약제를 환자한테 섞어가지고 이제 처방을 하게 됩니다. 이제 사실 이 앞에 설포니오소제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당뇨 약제 종류를 의미하는 거고요. 처방전 옆에 아마 조그맣게 써 있을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3번이랑 5번 약물은 이제 뇌졸중이 있었다 하는 분들은 당뇨 내분비 의사가 좀 처방하고 싶어 하는 약제여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티아졸리디온계라는 약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본원에서는 이제 두비에, 내시나 액트 뭐 이런 상품명으로 처방이 되게 됩니다. 이게 뇌졸중을 예방을 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 좋은 약물이어서 뇌졸중이 있던 환자한테 당뇨 조절을 위해서 사용해 볼 수 있는 약제인데요. 근데 이제 만약에 너무 체중이 증가하거나 뭐 심장 기능이 좀 안 좋으신 분들은 이런 것들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검사하고 이 약물은 빼고 그런 그 위험도가 없는 분들한테만 좀 사용하고
중요하고요. 두 번째, 이 SGLT2 억제제라는 약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여기서도 많이 사용하고 계실 텐데요. 순환기 내과나 내분비내과, 심장내과에서 많이 사용하는 약제입니다. 이게 소변으로 당을 많이 빠져나가게 하는 약이기 때문에 체중 감소, 그리고 당 조절, 그리고 심장 기능의 그런 부하를 조금 호전시켜 줄 수 있는 좋은 약입니다. 다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소변에 당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소변에 이제 요로 감염이나 아니면 탈수가 발생이 가능할 경우가 있어서 혹시 의사가 많이 이제 물 많이 드시고 밑에 이제 생식기 잘 깨끗하게 씻으시고 속옷 매일 갈아 입으세요 하면은 이 약을 드시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GLP-1 그 작용제는 우리 흔히 요즘 얘기하는 위고비 성분의 약제인데요. 당뇨 환자한테서도 이 그 주사 위고비 성분의 약제를 쓸 수 있습니다. 당뇨 환자한테 전용으로 나오는 약제가 있고 이 약을 이제 좀 사용을 원한다 하면은 의사랑 상의를 해서 그 GLP-1 작용제 같은 약제도 시작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인슐린 치료입니다. 이 환자분들이 인슐린 치료를 조금 많이 꺼려 하시는데 그 이유는 평생 써야 된다라는 생각이 조금 있으셔서 그러신 것 같습니다. 평생 써야 하는 경우는 인슐린이 안 나오거나 당뇨가 너무 오래돼서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가 너무 적은 분들이 이제 그렇게 좀 평생 쓰셔야 되는 경우가 많고요. 대부분은 평생이 아니라 좀 짧게 쓰실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쓰셔야 되냐? 내가 너무 목마르고 소변도 많이 나오고 이제 체중 감소도 심한 경우에는 이 당뇨 상대적으로 인슐린이 몸에서 지금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인슐린 치료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슐린 치료하면 이런 증상들이 좋아지게 되는데 이런 증상들이 좋아지면은 그때는 이제 먹는 약이랑 추가를 해서 인슐린 양을 줄이면서 끊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께서 인슐린 초기 치료가 필요할 때 잘 따라와 주시면 인슐린 양도 뭐 하루에 한 번 아니면 2번 정도 이렇게 먹는 약이라 해서 계속 유지를 하다가 끊어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약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생활습관이랑 식이관리인데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항상 이제 규칙적으로 생활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제 밥을 아예 안 드시면은 괜찮은 줄 아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밥을 안 드시는 게 아니라 규칙적으로 이제 제 시간대에 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체중 조절 그리고 운동 요법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자분들 한 3개월에서 보통 한 4개월마다는 정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해서 내가 당뇨가 조절이 잘 되고 있는지 약을 좀 추가할 필요는 없는지 이를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되고 의사 처방을 받지 않은 약물은 가급적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환자분들이 이제 진료 보면 건강식품이나 여주, 흑염소 등을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사실 그런 건강식품들은 검증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주 같은 경우도 뭐 먹고 떨어졌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지만 콩팥 수치도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런 함부로 건강식품들은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뇨가 있다라고 하면은 공복은 80에서 130, 식후 2시간은 180, 당화혈색소는 6.5 미만으로 해서 치료를 진행을 하게 되고요. 다만 이게 이제 모든 환자들한테 적용이 되냐? 아닙니다. 너무 컨디션이 떨어지는 환자들한테 이렇게 적용하면 저혈당이 올 수 있기 때문에 환자 컨디션에 따라서 의사랑 상의해서 우리가 목표 혈당을 잡게 됩니다. 그럼 운동이랑 식이습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간략하게 이제 몇 가지만 짚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을 왜 해야 하냐? 일단은 당뇨 환자들은 이제 당이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제 근력도 같이 빠지게 됩니다. 이 근육은 인슐린이 작용을 해서 당을 이제 흡수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우리 기관이기 때문에요. 근력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고 인슐린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하게 해주는 게 바로 운동의 역할이겠습니다. 운동을 열심히 하시게 되면은 어떤 분들은 약을 또 감량을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뇨 환자의 경우에는 이제 당연히 피가 달달해지는 거기 때문에 피가 끈적끈적한 이렇게 점성이 있게 되는데 이렇게 혈액순환을 통해서 이런 점성을 낮추고 이런 혈전증도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이
그 운동이 그런 도움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사하고 한 30분 내지 1시간 이후에 시작을 하고 인슐린 투약하시는 분들은 바로 시작하시는 것보다는 인슐린의 작용이 조금 떨어지는 1시간에서 한 2시간 이후에 시작하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그래서 보통 산책, 조깅, 맨손 체조, 그리고 자전거 타기 같은 전신 순환 운동을 추천드리고요. 내가 평소 당이 조절이 안 되는데 갑자기 이제 막 운동하시겠다고 등산을 가신다거나 수영을 하시는 경우에는 오히려 고혈당이 발생할 수 있어서 좀 조절되시고 하시거나 고혈당일 땐 이런 운동을 하지 않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일주일에 3번 30분 정도, 한 숨이 찰 정도로 30분에서 1시간 정도 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식사 같은 경우는 제일 까다로운 부분인데요. 일단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정한 시간에 규칙적으로 드시는 것을 권고드리고 설탕, 꿀, 당연히 단당류 등은 섭취를 주의를 해야 됩니다. 식이섬유도 충분히 섭취를 해야 되고 이런 이제 그런 뭐 돼지고기나 아니면은 같은 이런 단순 포화 지방산의 섭취를 줄일 수 있도록 주의를 해야 되고요. 싱겁게 먹고 당연히 술, 담배는 하지 않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많이 물어보시는 게 과일을 물어보시는데요. 과일은 드셔도 되기는 하는데 이제 과일을 좀 많이 드시는 게 이제 조금 문제입니다. 그래서 과일은 저희가 50kcal, 한 이제 당으로는 12g 정도를 하루에 권유드리는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사과는 조금 크기가 있다면 반, 그리고 바나나도 반, 그리고 방울토마토는 20알, 그리고 단감 같은 경우는 3분의 1쪽을 저희가 이렇게 하루에 권장량으로 권고를 해드리고 있고 요즘에는 또 단감이 많이 나오는 시기여서 이제 꽃감 같은 경우에는 한 알이 거의 각설탕 28개랑 맞먹을 정도로 이제 당이 많이 오를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주의해서 드시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당뇨 같은 경우에는 결국 사람들의 생활 습관이랑 연관이 되는 질환이기 때문에 이제 많이 궁금해하신 것들을 저희가 이제 모아서 이제 유튜브 채널로 이렇게 해서 궁금하신 것들을 다 질문을 받아놓고 이제 각 교수님들께서 설명해주신 것이 있어서 이런 유튜브 채널도 활용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당뇨에 관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죠. 네, 운동하면 좋다, 약 잘 먹으면 좋다. 그렇지만 구체적인 내용들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겠다, 뭐 과일을 먹더라도 적당히 먹는 게 좋겠다 이런 식으로 좋은 강의를 해주셨습니다.